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방송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맞서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태희 기자, 필리버스터는 몇 시간째 진행 중입니까? 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오후 4시부터 1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선 국민의힘 이상위 의원의 반대 토론이 조금 전 마무리됐고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가운데 1호 법안으로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KBS 사장 교체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7시간 30분에 걸쳐 반대 토론을 펼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언론 장악법이 될 거라고 주장했고 이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불검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여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쯤 토론을 중단하고 방송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 중인 다른 쟁점 법안들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토론은 밤 12시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남은 방송법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오는 21일쯤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도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로텐도홀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첫 공개 회의 때부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째 뽑겠다며 선명 노선을 명확히 한 건데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개혁위원장 자리에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까지 전면 배치했습니다. 한동안 야당과의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였던 민주당 대표실 슬로건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붉은색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검찰과 언론, 사법은 물론 정치, 노동, 의료 등 21개 분야의 개혁 메시지도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내란 척결을 앞세운 정청래 대표는 첫 공개회의부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3대 개혁 특위도 가동했는데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위원장에 배치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당원 중심주의를 강조해온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중시하는 만큼 개혁이란 명분 아래 위원정당 해산 등을 추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하며 독재 대응 TF로 맞불을 놨습니다. 야당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넘치는 폭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이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화를 부릅니다.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 통상적으로 상대당 지도부를 예방하는 게 관례였지만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후폭풍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자 당 지도부는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갔고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함구령도 내려졌는데요. 개편안이 수정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 내 논란은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좀 혼란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전용기 의원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여당 의원 13명을 나열하며 부족한 게 있다면 과감히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대표는 한정혜 정책위의장에게 A안과 B안을 작성해 보고해달라며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당내 함구령도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닌 정부 여당의 무능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대통령실은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그렇게 할 말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맨날 내란 하시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쟁점 법안들 중에 전략적으로 한 건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 한 건이 노란봉투법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걸 두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언론개혁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대 개혁이 여야 갈등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들입니다. 이해관계가 본인들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 어느 정권이나 방송을 자기네 유리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과 갈등, 논쟁이 큰 사안을 먼저 빨리 해야 이게 국민들에게 가는 피로감이 훨씬 빨리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빨리 정광석화처럼 해소하고 민생이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된 법안들은 좀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을 뒤로 제쳐둔 이유, 재계 반발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했다라는 지금 이제 뭐 관세 협상도 있고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국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출 무역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만 국내적으로는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을 하자 이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가 3,500억 달러라는 굉장히 거액의 그 펀드 조성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여러 기업들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계의 우려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들인 건데 지금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들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잠시 제쳐둔 거예요. 아니 뒤로 미뤄둔 거죠. 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곧 8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겁니다. 일단 뒤로 밀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반발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이 있지만 이 반발은 주로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계 전체에서 방송법 지금 추진에 대한 반발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 정도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노란봉투법이나 아니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재계의 반발이 그냥 뭐 몇몇 재벌 한둘 정도가 반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 경제단체가 거의 총망라하듯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발의 범위가 큰 것보다는 좀 작게 느껴지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아마 이렇게 민주당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서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로 결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 필리버스터 종료 뭐 이 숫자까지도 지금 종료를 막을 수 있는 숫자가 국민의힘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라도 하면 적어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왜 방송법을 막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설득전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지금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예. 뭐 저거로 인해서 뭐 그 민주당이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게 노종면 의원이 지금 반대 토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후 4시부터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도 결국에는 일단 8월 후반쯤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계의 반발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외국 기업들 뭐 유럽 상위, 미국 상위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상황이고 좀 재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재고가 되기보다는 재고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그대로일 거고요. 예. 그 내용 면에서 논의를 좀 더 해가지고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는 재계의 있겠죠. 목소리를 어느 정도 좀 반영해 줄 수는 있다는 그럴 수는 말씀이시죠. 있겠죠. 그러나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예. 그 개정안이 뭐 국제 어떤 표준에 크게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내 관행상 지금 바로 이게 시행됐을 때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건 좀 생각해 보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정청래 대표가 주재하는 첫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끝내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대야당,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청래 신임 대표가 어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를 하고 다른 대통령들 묘역은 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권의 어떤 수장은 아니니까 정당의 대표니까 정파성을 좀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미지를 협치나 포용적으로 가져가서 나쁠 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어쨌든 본인 정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좀 하는 성향이 강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박찬대 후보와 그 정청래 대표가 후보 시절에 두 후보를 비교하면서도 우리가 평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다소 좀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온 정치 행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자기를 지지하는 쪽만 그 확실하게 챙기고 다른 예를 들어서 중도나 아니면 뭐 그 야당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저런 움직임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르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표가 되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집권당 대표가. 자, 그러면 집권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의 정청래. 이제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예. 아마 저런 식의 정치를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저런 식의 정치를 계속해 나갔을 때 자기 지지층은 공고해 줄 수 있겠지만 중도층 그 밖은 허물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강한 개혁도 예고를 하면서 각 개혁 TF 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에는 백혜련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각각의 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리가 그냥 한 줄로 얘기하면 예. 강성 의원들을 다 뽑아놨구나. 강성입니다. 그렇죠. 강이죠. 예. 그렇게 뽑아놨구나 했을 때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그 사법개혁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동의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뭐 부인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강도와 속도의 문제죠. 그리고 반발의 정도라고요. 자, 그 반발의 정도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있는 그런 속도와 방향대로 확 밀어붙였을 때, 그야말로 추석 전에 다 밀어붙였을 때, 그때 여론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청래 대표는 지금 밀어붙이다는 건데 아마 대통령실은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갸우뚱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너무 강하면 네. 부러지기 마련이고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아무래도 이렇게 포용적이어야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없이도 지금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대응을 해도 아예 국민이 쳐다보질 않잖아요. 특히 중도층 국민은 쳐다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모습 때문에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이 되고 저희가 이거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게 비판이 힘이 실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돼 있어도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예. 야당이 가려주고 있다. 그래서 야당 보기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에서 예. 조금 약간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서 최병목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그런 정청래 의원의 강강강 이 지금 분위기를 과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까라는 지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통합은 유능이고 분열은 무능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대통령 그리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만 예. 당대표는 사실상 그 당의 정파성을 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파성을 좀 약간은 뒤로 하고 그 통합적인 협치, 국민 통합 이런 거를 추진하는 정부를 좀 더 앞에 내세워줘야 되는데 예.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이 날 좀 더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기 정치를 좀 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섭섭함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논란이 이어지자 정청래 대표는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A안, B안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제가 지금 뉴스 들어오기 전에 국회 국민청원 이 대주주 기준 하향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명수를 보니까 13만 4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된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추진했던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있다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8월 1일 주식시장이 뭐 대폭락 사태를 빚었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제가 보건대 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계속 지켜보자고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함구령을 내리고 A안 B안 보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아니면 특히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전당대회 경선하느라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좀 며칠간 검토할 시간을 갖자 이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의 50억으로 다시 환원하느냐 아니면 어느 그 중간 정도로 환원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안 다시 유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예. 반발을 좀 누그러뜨릴 필요성을 느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 얘기가 거시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총량이나 총 모습을 두고 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손실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걸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개인들이 개인 투자를 많이 하는 예.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이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죠. 왜? 세금을 직접 낸다고 생각하니까. 네.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외국 같은 경우는 기관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덜한데, 투자자 구조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다가오는 체감이 훨씬 크다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보다는 지지라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10억이면 그때는 주식을 팔았다가 네. 연말이 지나서 다시 사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에 취약한 거는 대마가 아니에요.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에서 의외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런 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큰손 투자자들이 네. 떠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폭락의 어떤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인데. 네, 그런 거는 사실은 크진 않는 게 그동안의 선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우려들을 지금 고려를 해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말 이 기준점이 되는 연말 같은 때에 이제 10억을 뭐 간 넘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정 액수를 팔려고 내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서 이제 연초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연말장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불안정성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게 외국인과의 차별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거래소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권거래소가 없는 곳과 우리는 증권거래소를 지금 0.15%에서 0.2%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우리는 세금을 올리니까 차라리 그럼 국내 증시 말고 미국 증시로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불균형,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우리가 그 불안정성을 왜 개미들이 떠나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결국 말씀해 주신 그런 불안정성,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였고 앞으로도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인데, 만약에 이거를 대통령실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당황했는데 당황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당에서 지금 앞서 나가는 건데, 이거를 결국은 환원할 텐데 어디까지 환원하느냐, 윤석열 정부 때의 50억으로 환원하느냐 아니냐, 뭐 이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8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지금 이번 이 세제 개편 충격으로 인해서 날아간 시가총액이 소비 여력을 8조 원 넘게 감소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러니까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좀 뭐 가장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가총액이 날아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줄이는 그런 성향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이 좀 약간 충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 여력을 늘려서 어쨌든 국내 내수를 키우고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자라는 기조에는 좀 어긋나는 정책인 거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본회의에서 언론 카메라에 어떤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돼서 노출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지금 이번 일도 어떤 뭐 부주의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게 이제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답하는 건지 아니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요청을 하는 건지는 지금 불분명해요. 네. 그러나 제가 앞에 대화가 뭐 이어졌는지 어떤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앞뒤를 다 봐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사실은 이제 8.15 광복절 특사가 있고요. 오늘 5일인데 이제 7일에 그 법무부에서 특별사면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하기 위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들 사면을 할 것인가, 할 경우에 야당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늘상 대통령실에서 그 요청을 해요. 저는 그런 통상적인 그 요청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번 우리가 이렇게 특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 그 야당의 의견이 있으면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걸 종합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송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거래나 뭐 이게 비밀 얘기가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찍혀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관례적으로 보낸 거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지금 일각에선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과 맞춰서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뭐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잖아요. 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의 진영 내지는 자기들의 지인들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정치인 사면은 기본적으로 자제되는 게 맞다고 그동안 계속 이야기되어져 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한 지 50여일 만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설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장병들이 고정돼 있던 확성기를 분리해 들어올립니다.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됐던 고정형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 전량으로 2, 3일 내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재설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국정원도 최근 52년 만에 대북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철거 역시 북한과 사전 협의 없는 선제적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북한 황해북도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섰지만 북측의 대남 확성기 철거 조짐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미 중단했는데 굳이 철거까지 하는 건 결국 북한을 향한 손짓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대북 확성기 철거는 제2의 오물풍선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이 7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오늘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수사 때 윤 전 대통령도 최서원 씨를 강제 구인했다며 똑같이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특검 발표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혔고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오자 수의를 벗었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변호인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특검이 무시했고 특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윤 전 대통령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던 거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특검이 다시 왔을 때 모포로 가렸다며 법적 근거 없이 속옷 차림을 임의로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며 선임된 변호인이 없었고 협의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촬영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체증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최서원 씨를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했다며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이 오는 7일로 다가온 만큼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는 실패했었고 교정당국이 집행에 나설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잇따른 재해에 대표이사가 회사 명운을 걸고 안전 측에 전환을 약속하며 머리를 숙인 지 엿새 만입니다. 김승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명 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제1구간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고장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고 지하 18m 지점에 내려갔다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수기가 수중 모터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차이니까 풀어야 되니까 공사를 하려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국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같은 거는? 교육을 여기서 그냥 바꿔줘. 이곳의 시공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올해만 관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4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함양 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질타하자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대표는 머리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직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점검을 위해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엿새 만에 공사를 재개하자마자 또다시 사고가 나면서 공연불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특검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 그러니까 개명 전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했던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 뭡니까? 당신도 그랬잖아.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결국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냐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되묻는 예. 그런 어떤 전략으로 통해 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최서원 씨가 영장에 집행되어서 이렇게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 앞에 있었던 청소 노동자가 최순 씨를 향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 네. 상당히 모욕적인 내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이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건 그때는 어떤 그 최순실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이나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예. 형 집행에 관한 법률상에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봐도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독직 폭행이라든가 체포 감금죄로 형사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압박 전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초고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특검의 발표와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너무 더워서 잠시 수위를 벗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진실 공방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일 오전에 변호인 접견도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더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수위를 벗고 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특검이 다시 찾아와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을 했고 속옷 차림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당황을 해서 모포로 신체를 가리고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특검이 이마저도 다 무시했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특검도 재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문홍주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벗는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특검이 보기에는 아니었다라고 이 부분을 잘라 말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라고 브리핑도 했고 예.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찬가지로 말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공방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면 바로 그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고 예. 할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 집행은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형 집행에 관한 법률상 100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수용자가 스스로를 자해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수용자에 대한 해를 가할 때 또는 그 교도관 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할 때 등 질서를 상당히 네. 깨뜨릴 때 이럴 때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 법적 규정 자체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할 때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과 지금 영장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형 집행에 관한 법률상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예.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넘어서 기본적인 어떤 수용장의 인권 보장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인권 침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특검도 말씀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집행을 했겠죠. 예. 그렇게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법률적인 공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의 체포영장 기한 7일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 지나도 다시 발부가 받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시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집행의 착수 기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착수 자체가
이미 7일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7일이 넘어서도 다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장을 재발부 요청을 안 하고 그대로 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차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특검이 절차적인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장 시한이 지난 후에 아마 재발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비공개 소환 요청 같은 것들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 소환되고 할 때에 그 검찰에 소환되고 할 때에 지하로 해서 그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거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포토라인에 설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을 얘기를 했을 때에도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면서 특별한 말씀은 없을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수사에 그 나가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수사의 공정한 공보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수사 비공개 규정의 첫 번째 어떤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규정에 예외를 두면서 결국 이와 같은 사실상 수사 공개, 나아가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법이 경우에 따라서 너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 입장에서도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가수 정준영 씨 등이 벌인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관련자를 변호한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치영 공직비서관의 이야기인데요. 과거 버닝썬 클럽의 영업직원 출신인 김모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고 뭐 불법 촬영 등을 해서 당시에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모 씨를 전 비서관이 이제 변호를 1심부터 3심까지 변호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결국 김 씨는 징역 4년형의 유죄가 확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 자체가 국민적인 공분을 낳았던 사건이었고 또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불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변호한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변호인의 그 어떤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 또 피고인의 권리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시절에 변호를 했던 사건 때문에 지금이 논란이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버닝썬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전 비서관이 2020년에 또 다른 성범죄 사건 1심 재판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인들이 의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건 맡을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 분이 어떤 과거에 이런 사건들을 변호를 했고 지금 공직 비서관에 들어간 그 부분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살인죄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할 권리도 없는 것이 변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전적으로 변호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운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성폭력 사건을 했다고 하면은 이른바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인 것이고 이런 사건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국의 80만 공직자들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공직 윤리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될 것인지 신중하게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령이 서겠느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I 패권 경쟁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대표 AI를 만들 기업 총 5곳이 선정됐습니다. 네, 이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우리의 독자 기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우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대표 AI를 만들 정예팀은 네이버 클라우드, LG AI 연구원, SK텔레콤, NCAI, 업스테이지 컨소시엄 모두 5곳입니다. 5개 정예팀은 한국형 독자 AI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기술 역량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새로운 모델 구조를 제안하고 실현한 경험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여부가 평가의 중요 요소로 범용 AI 비서부터 산업특화 모델까지 각 팀이 잘하는 걸 개발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버린 AI, 즉 AI 주권 확보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건데 해외 기술이 아닌 우리 기술로 만들고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 등을 학습한 한국형 GPT를 민관이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정예팀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AI 경쟁에서 필수적인 GPU, 그리고 인재를 지원합니다. 매년 2천억 원 규모입니다. 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B200 기준으로 500장이고 H 시리즈 기준으로 1000장씩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합니다. 평가를 통해 6개월마다 한 곳씩 줄여 2027년 상반기에는 최종 2곳만 남게 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국 LA 도심에서 열린 음악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뉴욕에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승객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라박 사건 사고 소식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들이 도로 위에 설치된 수십 개의 노란 마커를 따라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밤사이 발생한 총격 사건의 총알, 탄피 등이 발견된 지점들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1시쯤 LA 시내 한 창고에서 열린 음악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무장 남성을 체포하고 파티를 해산시켰지만 그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LA타임스에 총성이 마치 100발은 넘은 것 같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창고에서 거리로 뛰쳐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객차 내에 뿌연 연기가 퍼지고 놀란 승객들은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같은 날 오전 6시쯤 뉴저지주와 뉴욕 맨해튼을 잇는 지하철 노선 역사에서 불이 나 승객 수십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 화재로 뉴욕 맨해튼행 주요 열차 운행이 한동안 중단되며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하늘 높이 솟은 하얀 구름 기둥 뭔가 싶으시죠? 바로 화산재 기둥입니다. 최근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러시아 극동 지역 캄차카 반도의 한 화산이 분화를 한 건데요. 네, 화산재 기둥이 무려 6,0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화산재가 화산 꼭대기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거대한 기둥을 이루며 6,000m 상공까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위치한 크라셰닌니코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화산재는 인구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분화 당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 경보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화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한 건 약 600년 전인데 지난달 30일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 대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지각이 불안정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Остров Камчатка у нас находится в зоне субдукции. Там идет океаническая плита. Две океанические плиты, они расходятся со скоростью, по-моему, чуть ли не 8 метров. 캄차카 반도의 대표적 화산인 클류첵스코이 화산도 강진이 일어난 당일 분화했고 캄차카 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6.2 지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크라스노다르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는 등 이상 기후까지 더해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매를 문제 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무역 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돈줄을 조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도 러시아산 자원을 수입한다며 부당한 압박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인도네시아 발리 해변에서 사람들이 연을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인도네시아 발리 해변에서는 사누르 연날리기 축제가 열리는데요. 외신으로 들어온 축제의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푸른 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연들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연날리기 준비를 하는 한 남성은 수십 개의 줄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 대부분 5에서 10m의 초대형 연을 날리기 때문에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이 합심해야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발리 하늘은 수백 개의 연으로 뒤덮이는데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네, 연들의 모습이 참 다양한데요. 발리에서 매년 연날리기 축제가 열리게 된 유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연날리기 축제는 1979년부터 40년 넘게 열리고 있는데요. 신에게 풍작과 수확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농업축제에서 시작된 이 연날리기 행사는 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연을 만드는데요. 물고기, 용, 나뭇잎 등 다양한 모습의 연이 등장합니다. 축제는 발리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시기인 7월과 8월 사이 열리는데요. 기상 조건에 따라 개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연을 날리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축제였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전 33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립니다. 남부지방과 강원, 충청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에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강원 내륙과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텐데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모레까지 내리겠고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반짝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